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 구독자님께서 구독자 숫자가 많이 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최신 유행하는 책을 한번 방송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구독자가 늘지 않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 역량이 부족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그분 말씀대로 최신 유행하는 책을 방송하는 것이 채널 운영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금 서점가에서 가장 유행하는 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 전면을 보시면 특유의 무라카미 하루키 영문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띠지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첫 발표 이후 43년, 마음에 품어왔던 소설을 마침내 완성하다. 그렇습니다. 이미 43년 전에 한번 쓰여진 책을 덧붙여서 다시 쓴 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라카미 하루키 스스로 뭔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오늘날에서야 다시 개정판으로 쓴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두께는 76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죠. 책 뒤편을 보시면 이렇게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압축한 내용들이 쭉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검은 글씨로 하루키 세계의 시작 그리고 마침내 그 완성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키노트에는 하루키 세계의 시작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라는 문구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성한 키노트를 가지고 나머지 책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작가라서 작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에 대한 사진입니다. 다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1Q84와 그 다음에 태엽 깎는 새,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작품도 여럿 읽었는데 그렇게 큰 감흥을 느낀 적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하루키의 환상 문학에 대한 저만의 이 소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루키는 주로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환상 문학에 대한 작품 기조가 있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하루키 환상 문학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환상이든 무엇이든 불확실한 비현실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 작가만의 특유의 논리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논리는 현실과 비현실을 살포시 느슨하게 연결해주며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수긍하며 따라가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체계가 무너지면 독자는 책을 덮습니다. 그동안 하루키 문학의 비현실적 이야기는 잘 짜여진 체계를 아슬아슬하지만 무난하게 따라갔습니다. 1Q84가 그랬고,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그랬고, 태엽 깎는 새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도 그러할까요? 저는 읽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이 억지라고 느끼면 바로 망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책은 브랜드의 힘으로 버티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하루키라는 유명 작가의 브랜드 가치는 거대하죠. 그 거대한 브랜드 가치가 이 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그나마 지탱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루키라는 브랜드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이 책을 읽었다면 과연 수긍할 만한 독자가 몇이나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동안 쭉 읽어왔던 하루키 문학을 토대로 하루키 문학만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루키 문학의 특징은 제일 먼저 이유 없는 등장입니다. 즉,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면서 난데없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람과 주인공과 어떤 인연이 있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 작품 세계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루키 문학의 특징입니다. 공간을 잘게 쪼개어 묘사하기.
이것은 하루키 특유의 묘사 방법인데 어떤 공간이 주어지면 공간을 순차적으로 파편화시켜서 하나하나씩 차근히 묘사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하루키 문학에서 매혹을 느끼는 부분인데 다른 작가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하루키 문학의 특징입니다. 옆집 또는 인근 거주 신비로운 소녀가 등장합니다. 매번 이야기 속에서 주로 하루키는 이 성인 여성보다 주로 소녀를 등장시키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을 보좌하거나 때는 주인공에게 조언하는 역할로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 소녀는 약간의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제가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이 신비로운 소녀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상상해 보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실체를 제 상상 속에서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아마 좌측 소녀에 더 가깝지 않을까, 키가 작고 전형적인 일본풍의 소녀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키 문학의 특징의 하나입니다. 자, 또 다른 하루키 문학의 특징은 시시때때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 하루키는 소설가로 등단하기 이전에 이미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속에서 음악이 자주 등장합니다. 음악가라든지 재즈 그리고 여타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가 많이 소설 속에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언급되는 음악도 어떤 개연성이 있느냐,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어느 술집에 들어갔더니 음악이 흘러나온다든지 어느 카페에서 갑자기 알고 있는 음악이 흘러나온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소설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또 다른 하루키 문학의 특징은 목적 없고 무분별한 이동입니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에 목적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어디론가 향해 갑니다. 목적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이동이 이루어지지만 묘하게 어떤 다른 접점을 찾아가고, 또 대부분 이 이동 과정 또 이동의 종착점에는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짓는 무언가 경계점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키 문학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루키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림자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여러 하루키 문학에서는 그림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그림자란 무엇이냐?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실체, 즉 빛의 반대편에 있는 검은색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그림자가 사람처럼 생생히 살아나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활동합니다. 그때의 그림자는 이런 검은색 평면에 있는 그림자가 아니고 입체형 인물의 그림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딱히 무엇라고 하루키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상하게도 이 그림자가 주는 묘한 환상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재미를 증폭시키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어떠한 핵심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도 역시 그림자가 주요 핵심 인물로 등장하곤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루키 문학의 특징입니다. 운물, 특히 마른 운물인데 이 운물이 등장하고 또는 등장인물이 갑자기 이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운물의 특징은 지면보다 깊은 공간이죠.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들어간 등장인물은 말없이 식사도 없이 며칠 동안을 우물에 있다가 이 우물 바깥을 응시하거나 또는 우물 속에서 숙면을 취하거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어떠한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하루키 문학에서 이 운물에 대한 의미를, 상징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운물이 등장하고 운물 속에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거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특징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하루키 문학의 특징입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경계가 상시 존재합니다. 노르웨이 숲, 그러니까 이 상실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경계가 존재하죠. 특히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바로 이 현실과 비현실이 겹쳐지는 경계의 지점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키 문학의 핵심은 이 현실과 비현실을 얼마나 독자가 잘 받아들이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루키 문학의 그 오묘함과 모호함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까, 그것 또한
작가의 작법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보면 나름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루키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성에 대한 어정쩡한 사랑 또는 호감입니다. 하루키 문학에서는 언제나 남녀가 등장하는데 그 남녀는 어떤 애정 행각을 벌이는데, 그러나 이 애정 행각의 근간에는 어떠한 사랑이 있냐, 굳이 사랑이라고 말하긴 힘들고 호감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냥 사랑과 호감의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닐까, 그러한 관계의 남녀가 반드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루키 문학의 특징입니다. 나가 등장합니다. 화자는 언제나 나입니다. 나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루키 문학에서 나는 1인칭 시점이라고 규정 짓는 것도 약간은 모호합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도 그냥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바라보는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나라는 확실히 1인칭 시점이 있음에도 이 나조차 때로는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키 문학을 쭉 읽어온 제가 느끼는 작품 전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부터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하면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나름대로 제가 그 단순함을 이렇게 풀어 써봤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1인칭 화자 나가 등장하는데, 너는 여기서 등장인물이죠. 즉, 나는 너를 우연히 만나고 너가 들려주는 이상한 도시 이야기를 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너가 있는 신비한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에 있습니다. 나는 너와 같이 도서관에서 오래된 꿈을 해독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나는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우연한 채용 공고를 보고 후쿠시마현 산골 마을의 도서관장에 취직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망한 채 유령으로 나타나 나에게 말을 거는 전임 도서관장이 있고 정체 모를 신비한 소년이 있습니다. 신비한 소년은 어느 날 마을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날 다시 나는 신비한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에 있습니다. 그 도시엔 사라져버린 신비한 소년이 있습니다. 신비한 소년은 그곳에서 나와 같이 하나가 되려 합니다. 더 이상은 완전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줄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 책은 하루키 문학의 그 맥락 없는 줄거리가 더 맥락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줄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책의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책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줄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만끽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에 대한 저 먼 길의 소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실 속에서 독서하는 사람이 환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환상과 현실을 절묘하게 연결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은 그 무언가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무언가를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그 장치의 설계 및 제작은 작가의 몫입니다. 하루키는 그 몫을 자신의 명성과 브랜드로 대신하려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 저는 실망했고,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책에 대한 제 소고입니다. 책의 말미에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일부를 인용한 부분은 인상 깊었습니다.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표 작가 작품의 특정 부분을 인용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성의 모호함을 표현하고자 한 점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작품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책에 대한 저의 소고입니다. 이 책 520페이지쯤 소년과 나가 머핀과 홍차를 먹고 마시는 장면은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불필요하고 분량만 차지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루키 문학에 이런 부분이 간혹 있긴 하는데, 이 책은 이런 불필요한 장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황 묘사를 할 때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말해주지만 정작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을 실컷 유발해놓고 무책임하게 외면합니다. 과연 그 외면이 사고 고갈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떠한 설정을 말해놓고 등장인물을 등장시켜놓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왜에 대한 답변은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루키의 문학에서도 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진 않았지만 이 책은 그 부분에서 정도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고입니다. 차라리 책 제목을 두고수 도서관에서 한가로운 일상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이 책을 다 완독하고 나면 책 제목이 과연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맞나 하는 의문점에 휩싸입니다. 저는 차라리 책 제목을 두고수 도서관에서 한가로운 일상이라고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소재의 반복이 지나칩니다. 지나친 반복은 분량을 키웁니다. 분량이 커지면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나면 작품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집중이 어려우면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 책에서 경험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저의 소고였습니다. 너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대가라 일컬어지는 하루키이니만큼 제게는 기대가 컸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큰 만큼 이처럼 실망도 컸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읽었는가?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 1을 보았다고 칩시다. 또는 최근 디즈니 플러스 한국 드라마 무빙을 보았다고 칩시다. 과연 그렇다면 후속작이 나왔을 때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당연히 보겠지요. 하루키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이어서 그럼 다음 하루키의 작품은 읽지 않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호기심은 독서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망했지만 다음에도 하루키 작품이 출간된다면 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루키 작품에 대한 특징 및 그리고 이 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의견과 실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가 하루키 문학을 잘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작품이 실망스러워서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저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